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토론해보는 코너죠. 정치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이 코너 소개하다 보니까 네. 이게 원래 제대로 발음되려면 정치 아는 누나들이 아니라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이 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죠? 그래야 운율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기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이렇게 바꿀게요. 네. 네. 오늘 두 분이 얼마나 아는 누나분들인지 제가 검증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당대표 얘기를 할 텐데 네. 더불어민주당 8월 25일 날 전당대회 있죠. 바른미래당도 9월 2일 날. 오늘 이제 두 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아는 분들인지 잘 모르는 분들인지.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금 기호순으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프로에 와서 토론까지 했는데요. 자, 최민희 전 의원님 누가 됩니까? 그거는 천하 삼분지계라서요 지금. 하긴 뭐 지금 이 방송에서 최민희 전 의원은 또 내부자이시기도 한데 누가 될 거다 이거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작전상 보완. 작전상일 수도 있고 또 뭐 불공정 시비에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고요. 예, 뭐 저는 이제 투표권이 없으니까 예. 마음껏 말씀을 드려도 될 텐데 사실은 집권당 전당대회는 특히 이렇게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사실 싱겁게 끝나는 게 보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쳇말로 답정너 뭐 그런 성격이고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해찬 전 총리 출마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와서 조금 묘하게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돌아가는 듯 글쎄요. 해서 이제는 결과를 한번 보고 싶다. 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각종 여론조사들도 보면 뭐 각축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왜 계속 입을 다물고 계세요,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이제 제 운명이 어떤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모두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후보들이 우리 최 의원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미 이제 집권 세력 쪽에서 여권의 권력 분화는 이제 분명히 시작됐다. 여권의 권력 분화가 벌써부터? 저는 지금 그게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 선언했을 때만 해도 친문 당원들은 거의 이해찬 후보한테 몰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런저런 이 후보들 간의 이슈가 서로 공방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 오히려 친문 이 당원들 사이에도 서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뭐 이런 뭐 친문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쪽에서 무슨 오다가 내려가고 이러는 건 안 보이세요? 오다가 내려가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룹 뭔가 이렇게 의견이 한 사람으로 잘 모아지는 것 같은 흐름은 그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유경선인 겁니까? 그러면 오다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 그건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누구를 택하고 뭐 이러지 않고 이렇게 좀 뭐랄까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스타일 같아요. 우호적인 마음으로 새 후보를 바라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 오더 이런 게 통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게 한 두 가지는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마케팅을 너무 후보들이 하는데 저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선거 있을 때마다 박근혜 마케팅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 진박 간별사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고 그랬죠. 하여튼 뭐 그 진박 간별사 이전에도 하여튼 박근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비판하던 분들이 지금 또 문재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에 조금 거북하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떤 언론 보도만을 통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은 당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좀 포지티브한 쪽보다는 뭐 나이가 대통령보다 위라서 뭐 아래라서 대통령하고 소통이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 예. 뭐 나이가 이렇다 뭐 이런 걸 갖고 너무 이슈가 되는 것, 또 이재명 지사의 거취하고 관련해서 네. 그걸 이슈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망스럽다. 어떻게 보세요?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실망스럽다는 네. 반응에 대해서. 우선 뭐 워낙 선거가 조용하다 보니까 본래 진단하셨듯이 여당 대표 선거는 조용한 게 정상인데 워낙 조용하다 보니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이 보도하다 보니까 그게 주 이슈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잖아요. 별명이. 지금은 격세지감이지만 네. 그때 저는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뭐 저는 솔직히 그때는 부러움의 질투 뭐 이런 네, 거. 저는 그때 부러웠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 네. 비슷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추락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지금 마케팅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집권 1년 남짓 네. 됐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문화가 좀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후보들 간에 대통령과의 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는 후보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후보들이 응답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호흡 맞춰 잘해라. 네, 바로 그 부분. 예. 그리고 과거에 2016년 총선에서 뭐 친박 간별, 진박 간별 했을 때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당 지도부나 혹은 청와대가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 내 대통령과의 관계를 따지는 건 당원과 지지자들이라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다른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것이 이슈화됐던 부분은 저는 후보에 따라서 득표 전략으로 뭐 그런 이재명 지사의 거취 문제를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진표 후보가 예, 근데 지금 그것이 제기했어요. 예, 그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후보들이 이슈를 제기 안 한 건 아니고 이슈를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여당이다 보니 대통령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기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기보다 꼭 굳이 그래야 하나? 네, 그리고 그래야 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이슈는 정당 개혁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게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 저희 사실 당원에도 비슷하게 명시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나와 있고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후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또 공약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당 선거다 보니 그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던데요. 그렇죠. 당내 문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새 후보 중에서 네. 제가 특정인 디스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송영길 후보는 이제 젊은 나이를 차별화시키면서 세대교체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구호는 세대교체인데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은 적어도 제가 보면 조금 구태의연한 방식인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대통령하고 나이가 그 아래네 위네 그게 앞으로 소통을 어떻게 할 것 같다. 대통령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워할 거다. 이런 식의 그 메시지 전달은 세대 교체를 부르짖는 소위 젊은 네. 후보로서는 좀 그 미흡하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답게 정말 당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구호에 맞는 거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좋습니다. 안타깝게 봤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무려 12명입니다. 예비 경선을 네. 치르기 위해 나온 사람이. 먼저 불러드릴게요. 하태경, 정운천, 신용현, 김수민, 이준석, 손학규, 김영환, 장성민, 권은희, 이수봉, 장성철, 허점도. 힘듭니다. 네. 제가 전혀 잘 모르던 이름도 있네요. 그래요? 예. 같은 당. 예. 제일 마지막에 호명하신 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후보가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요? 2명. 누구요? 한 분은 손학규 대표. 예. 다른 한 분은 이준석 대표. 젊은이. 위원장. 그래서 그 둘이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올드보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민주당과의 관계가 뭐 매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 경륜이나 준비 정도나 이런 면에서 뭐 당대표를 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4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판 분위기가 이제 언론에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는 하지만 2007년에 자기의 포부가 멎었던 분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수 없었던 분들이 지금 대거 나오는 거잖아요. 손학규, 정동영 네, 다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 후보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진짜 젊은 피처럼 느껴집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네.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소속된 당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잘 안 보이긴 한데 사실 처음에 레이스 시작할 때는 후보가 너무 없다는 게 고민이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그 커트라인, 컷오프가 절반 이상은 이제 컷오프 돼야 되는. 예비 경선 해야죠. 예, 6명만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후보가 많아지는 이유가 작은 정당이지만 두 당이 합해지다 보니까 맞아요. 더더욱 후보자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과연 바른정당 출신들이 당원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뭐 예선을 통과해서 이 그 최종 고지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당 출신들이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표가 분열돼서 오히려 바른정당 출신한테 유리하게 될지 그런 걸 전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네. 자, 오늘 뭐 두 분이 뭐 누가 유력하다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이미 됐어요. 그죠? 네. 그다음 물론 아직 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게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지냈던 김병준. 그러니까 그야말로 십수년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하세요. 일단 저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으로 언론이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가? 그 부정적인 게 지금 귀환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현역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정동영 대표도 국회의원이고요. 이해찬 후보도 국회의원이셨고 손학규 후보도 뭐 이미 지난 대선부터 정치 일선에서 뛰고 계셨고 김병준 위원장도 지난 탄핵 과정에서 책임 총리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다 현역에서 뛰고 있어서 귀환이라는 표현 진짜 맞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포부나 꿈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올드보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뭐 물리적인 그 신체적인 연령의 표현보다 과거에 한 시대를 상당히 풍미했었던 그렇죠. 예컨대 이해찬 전 총리만 해도 뭐라 그러죠? 1인 지상 뭐 만인지하라 그럴까? 대통령 1인 지하 만인지상. 예. 그런 정도까지 올랐던 분이 당 대표에 나온다. 또 이제 김진표 부총리도 꽤 높은 직급까지 갔던 분이 대충 다른 분들 같으면 거기에서 일단 정치적인 커리어를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오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김병준 위원장도 6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막 올드보이는 아닌 건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이 되게
그 민주화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거나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막 이제 이렇게 정착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라 여전히 개혁 지향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그 개혁 의지를 가진 분들인데 그 이후에 정치를 시작했거나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직업적인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열정이나 투지나 이런 거는 이분들을 못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되고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나 개혁 마인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지금 뭔가를 다시 해보시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항할 만큼 그 후배 정치인들이 투지나 열정을 갖춘 분들을 우리 정치가 못 키워냈던지 아니면 정치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라날 풍토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뭐 하나만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나왔다가 아주 그냥 개망신만 당할 것 같으면 안 나오죠. 왠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진수희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의 후배 정치인들이 이만큼 주목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크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네. 스스로 못 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위에서 누른 건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나 환경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막 열정이나 투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제 정치에서 한 단계 이제 민주화가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 풍토화해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온건하면서 별로 이제 투쟁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키워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언이네요. 자기가 크는 거죠? 예, 본인이 크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생각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기저귀와 정치인은 자주 갈면 갈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일을 한 분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불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반도가 대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대전환기에 있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DJ의 4대 강국 보장론 이후에 진짜 새로운 뭔가가 정립돼야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불러내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분들이 읽고 있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경우는요. 야당은 당대표를 하면서 크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근데 여당의 당대표는 그 당대표를 해봐야 사실은 지도자로 클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 과거 경험 보면 그게 그냥 그 정치의 끝일 수가 있습니다. 관리형 대표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되고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언론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난리지만 역대 2년차 들어간 대통령 중에 최고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과연 미래의 정치 계획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제 여당의 경우는 이제 김진표 대표나 이해찬 전 총리님을 불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별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끊임없는 화두가 되는 게 선거제도 개편하고 개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것의 논의 흐름의 방향은 어쨌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방향은 1인 권력 독점 대통령 중심제를 뭔가 좀 분산시켜보자. 권력 분산형의 어떤 제도 개혁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향이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는 지금 이제 꿈은 접었지만 권력 분산형이 된다면 뭔가 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네, 맞아요. 이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다들 대부분 권력 분점형 책임 총리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나도 한번 이럴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판단이신 걸로 보여요. 근데 우선 저는 뭐 정동영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해찬 후보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도 물려주고 이제 공직은 2년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르겠습니다. 출마 안 한다고 그러고요.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대통령이든 내각제의 수반이든
그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전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하여 저는 정동영 후보나 손학규 후보가 혹시 된다면 손학규 후보님이 된다면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그 당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소수 정당은 정말 거기에 목매달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해찬 후보의 경우도 된다면 저는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와대 개헌안에 그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2년 후도 지금 상황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여 선거구제 개편을 안 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은 모든 정당의 과제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자유한국당만 동의하면 선거구제 개편 갈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민주당이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전국의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나름 꽤 상당한 득표를 한 곳도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생각해보던 쭉 관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나 이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 관련 제도 개선을 할 때 늘 다음 선거 앞두고 하게 되면 항상 이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다음 때 적용될 수 있는 미리 해놓자. 미리 해놓으면 그래서 각 정파들이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좀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는 선거구제 개편을 제 현실적인 경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도 소선구제를 하다 보니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잖아요.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서 이게 갈등형 정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표를 찍으면 그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편이 갈라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다양하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지역에서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근데요. 그것도 제도라는 게 좋겠어요. 정치 관련 제도라는 게 서로 정합성, 그렇죠. 궁합이 맞아야 맞아야죠.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통령제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하고 맞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하면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양당제가 되고 양당이 되고 현실적으로 다당제가 조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도라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만 따로 논의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결국은 권력 분산과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가 그런 게 이제 다 인식이 되니까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 우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서 늘어나는 비례대표 53명의 월급을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줄여서 충당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권력 구조와 선거 구제는 일치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경험상.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까지 나왔다는 거. 근데 그 제안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 어차피 그 관련 제도 개편하는 칼자루는 현역 의원들이 쥐고 있잖아요. 맞아요. 비례대표를 100명 늘리면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 의원 줄이지 말고 그대로 국회의원 늘리자. 전체 수를 늘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더 어려운 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는 또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특활비 좀 폐지하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절대 폐지 안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는데 국민들을 400명으로 하겠다.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당 대표들 얘기 좀 하다가 이른바 올드보이 귀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 개헌 문제 여기까지 막 왔네요.
역시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